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I 융합 영재 교육의 적용 방안과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물리교육과 손정우입니다. 오늘 이 강의 자료는 이 QR로 찍으시면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실습 자료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없으니까 QR로 찍어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따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크게 세 개로 이루어지는데요. AI가 들어온 시대에서 영재 교육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짧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는 영재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실 기존 영재 교육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답 찾기 중심에 또 개인 역량 중심이었다면 이제 AI 시대에서는 AI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그래서 단순 지식 암기나 빠른 문제 풀이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특히 이제 이 AI 등장에 의해서 정통적으로 우리가 봤던 그 영재성을 새롭게 봐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렌줄리의 그 세골이 모형, 평균 이상의 능력, 높은 가제 집착력, 높은 창의성이란 부분들이 지금도 약간 융합적이고 회복 탄력성 있고 디지털 도구 활용하는 쪽으로도 넘어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AI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평균 이상의 능력이란 부분에 AI의 원리, 가능성, 한계를 잘 이해하고 또 만들어지는 AI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신뢰도와 평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즉 AI 리터러시, AI 활용 능력 외에도 AI 리터러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은 과제 집착력에는 굉장히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였다면 이제는 AI하고 반복적으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컴퓨팅 사고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AI가 받아들이는 언어 자체가, 물론 요즘은 우리 자연어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AI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접근하는 거죠. 자연어라도 그 자연어가 AI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접근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제 집착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기존의 영재성을 봤던 이 세 가지는 바뀌지 않겠지만 여기가 조금 성격이 바뀌고 설명이 바뀌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정답을 찾는 영재에서 이제 문제를 설계하는 영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AI하고 협업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인간끼리 상호작용하고 협업하는 거를 뭐 콜라보레이션, 협업 능력, 협력, 협업 능력 이렇게 했다면 AI하고 인간하고가 상호작용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AI가 인공지능이니까 이걸 협업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협업지능이라는 용어가 좀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영재성은 본인 스스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AI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현되는 협업지능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IQ가 아니라 이걸 뭐라 해야 되나? 협업지능? 아직까지 정식적인 용어를 나타내기 어렵지만 어쨌든 협업지능으로 대변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스템에서 스팀으로 그리고 융합교육으로 발전시켜 왔거든요. AI 융합교육으로. 지금 스팀의 시대가 이제 가고 있죠. 융합교육 계속 하고 있지 않냐? 아니요. 이제는 AI 융합 시대예요. 그러면 스템일 때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양성이었어요. 스팀은 융합적 사고와 창의성 함량이었어요. 그럼 AI 융합은 뭐냐? AI와 협업해서 AI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창의적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드러났잖아요. 작년 노벨상 받은
생물, 물리 뭐 대부분이 전통적인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가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AI하고 협업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내는 이런 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영재교육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제공해서 결국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재성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보자면 기존의 지식, 즉 선조들이 쌓아놓은 지식을 내가 빨리 학습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정확하게 적용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능력, 주어진 지식을 빠르고 깊게 습득하는 능력, 이걸 이제 거래적 영재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그 지식을 거래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근데 사실 이거 이제는 AI가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 쪽으로 계속 가기엔 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새로운 영재성이라는 것은 변혁적 영재성으로 복잡한 문제를 발견해내고 정의를 잘해서 해결책을 끄집어내 갈 수 있는, 즉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비판적 사고, 사회적 영향력과 소통 및 협업 능력들을 따질 수 있는, 즉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들은 AI가 하게 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재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AI 시대에 영재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21세기가 되면 포시라고 그래서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인 창의성, 세 번째 콜라보레이션, 협업,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비판적 창의적은 고차원적 사고력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협업이라는 부분도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이제 AI가 붙어갖고 AI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판적 창의성은 고차원적 사고력 하나로 통일시키고, 콜라보레이션은 AI 협업 능력으로, AI 콜라보레이션으로. 그 다음 남은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AI하고 인간하고 주고받는 게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물론 이 커뮤니케이션만 하기에는 좀 더 포괄적이어야 돼요. 공감도 있어야 되고 소통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총칭하는 말이 사회 정서적 역량이에요. 뭐 공동체 의식일 수도 있고 뭐 의사소통일 수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죠. 사회 정서적 역량.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게 뭐냐? 윤리적 책임감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 AI를 많이 쓰다 보면 이게 끝도 없이 나쁜 쪽으로 가려면 끝없이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경계선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윤리적 책임감을 반드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서 길러줘야 그게 맞게끔 쓸 수 있고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의사결정하는 능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포시를 조금 변형을 해서 AI하고 협업하는 거, 그 다음에 폭넓은 사회 정서적 역량,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윤리적 책임감을 길러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교사는 이런 역량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식 전달자 역할이 좀 더 강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생태계, 학습 생태계를 설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 정서적 역량을 함양하고 또 AI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학습 경험 디자이너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AI에게 너무 맹신하지 않도록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사고를 촉진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활동지 같은 데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뭐 본인이 프롬프트를 써서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답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쓰게 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맞춤형 코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속도 차도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뭐 탐구 활동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일일이 지켜보거나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기술로는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오디오를 받아들여서 스크립트를 읽어드린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추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시보드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물론 지금 현재 기술로도 가능한데 뭐 아무도 사업화하고 있지는 않아요. 비전 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생성형 AI의 비전들이 있어요. 라이브 기능이라고. 카메라 켜놓고 학생들 활동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행위나 이런 것들을 관찰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끄집어 가서 교사용 패드에 대시보드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으니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언젠가는 나타날 거죠. 따라서 선생님의 역할은 AI가 보여주는 정말 많은 경험, 결과치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이냐, 사고를 촉진할 것이냐,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줄 것이냐, 이런 쪽에 학습 생태계 설계자가 되어야 돼서 AI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 AI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학습 생태계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실제 이거 구현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들어 보는 방법을 살짝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일단 초등학생은 뭔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탐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약간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학습 경험이 중요할 거고, 중학생은 이제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니까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들을 실제 사회 문제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런 연결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 그런다면, 고등학생은 이제 전문성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학습 경험이란 것도 초등학생은 놀이와 탐구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 중학생은 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사고를 통해서 실제 생활에 응용해 보게 하는 연결,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는 조력자,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교수학습 설계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UBD와 PBL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PBL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PBL과 크리에이티브 프로블럼 솔빙, 그래서 CPS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만 이 PBL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영재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 AI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UBD라는 것이 필요한데, UBD는 어떤 결과물을 이미 선정해 놓고 그 결과를, 그게 이제 이해일 수도 있고 뭐 개념의 이해일 수도 있고 뭐 성출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학습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학습 활동하는 목표가 뭔가, 즉 거꾸로 올라가는 백워드 설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백워드 설계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습 이론을 UB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정보과학 쪽에 좀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워드 설계를 좀 더 살아보면, 정통적으로 우리의 수업 설계라는 것은 수업 내용, 성취 기준이 정해지면 그 성취 기준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할지를 정하고 그 활동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방향 설계는 학습 경험을 맨 마지막에 설계해요. 즉 1단계에서는 결과를 먼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결과는 이거야. 근데 이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를 평가 증거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는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돼. 근데 이런 것들 알아보는 것을 학습 경험으로 설계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역방향 설계예요. 그거를 UB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원하는 결과를 먼저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원하는 결과를 달성했다는 증거가 뭐지? 학생들이 이해를 어떻게 평가하지? 그리고 그 결과에 도달하도록 학습 경험을 어떻게 짜야 되지? 라고 얘기하는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AI를 우리가 쓴다는 것은, AI는 명확한 결과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앱을 만들겠다, 우리가 영상을 만들겠다, 뭐 도서를 만들겠다 라는 정확한 결과물들이 주어지니까, 이 결과물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학습 경험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전형적인 AI 학습 경험이라 볼 수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유튜브에 있는 AI 기능 배우는 것들 보면요. 보통 그렇게 소개를 하죠. 처음에 뭐 영상이 나와요. AI로 만든 영상과 대화를 나누는 뭐 영어 대화 나누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게 이제 결과예요. 큰 결과예요. 그럼 이런 결과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익혀야 되는가? 그게 이제 3단계 학습 경험이 수업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하게 AI만 배우는 데는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재성을 기른다는 것은 비판적 사고력도 길러야 되고 무슨 창의성도 길러야 되고 하니까 이걸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PBL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UBD는 일종의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설계라고 본다면 이 PBL은 실제로 진행되는 엔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PBL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Problem Based Learning하고 Creative Solving Problem. 디저트 프로젝트가 일종의 Problem Based Learning이잖아요. 교사가 어떤 강의 지식을 준 다음에 학생들이 그게 따라서 마무리, 끝이 열려 있는 거. 이 메인 요리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CPS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PBL은 도전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되고 좀 실제 세계와 관련돼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되고 비판도 봐야 되고 그 바깥에 보여주는 공개적인 결과물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UBD와 PBL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UBD는 일종의 설계도라고 본다면 what이라고 보면 되죠. 학습 목표를 결과물로 정해놓고 그 결과물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돼? 그 구성 내용의 학습 경험들을 PBL로 구성해 보겠다. 말은 되게 쉽죠. 이렇게 결합한.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본질적인 질문, 도전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두 개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환경 문제로 따지자면 뭐 학생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되는가가 본질적이라면 PBL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와서 우리 동네의 오염 문제, 물 오염 문제 이렇게 이제 좁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설계도, 그 다음에 실제 건축 과정 이렇게 개념을 갖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과정은 뭐 이 UBD 이론에 따르면 이 GRASPS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정하고 역할 정하고 천중이 누구고 대상자가 누구고 상황이 뭐고 산출물 뭐고 그 평가 기준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정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알아보고 학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한다면은 뭐 목표는 뭐 저런 왜 미세 플라스틱이 중요한가 이렇게 해놓고서 실제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PBL에서 뭐 3D 모델링을 해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10차시 분량을 한다 했을 때도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AI를 이용해서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만드는지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 AI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제가 이제 앱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글 AI 스튜디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학년을 선택을 하고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뭐 주제를 쳐도 되는데 모르시면 주제 추천을 받으셔도 돼요. 그럼 예술융합에 가서 뭐 이거 볼까요? 과학적 원리는 키넥트 아트 이렇게 해서 차시를 뭐 한 8차시 정도 이렇게 누르면요. 어,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생성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키넥트 아틱 뭐 이렇게 해서 핵심 질문이 뭐고 수행평가 쭉쭉 GR 뭐 SS 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업 자료를 할 때, 나 탐구활동지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면 좋을까? 이것도 예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구나. 할 수 있고요. 물론 AI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AI 활용 가이드를 누르시면 실제 이 과정에 AI를 쓰면서 진행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있습니다. 뭐 이 구글 제미나를 활용한 아이디어 구차 및 스케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쓰는 거를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누르시면 여기서 AI를 어떻게 쓸지를 알 때 해드린 걸 만들어 놨고요. 또 이거를 이제 내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겠다. 그럼 예시 이미지를 또 만드는데 요거는 좀 이제 비용 문제가 있어서 나노 바나나 프로가 아닌 뭐 공짜로 쓸 수 있는 나노 바나나를 썼기 때문에 한글이 좀 많이 깨질 거예요. 그건 이제 요거 선생님께서 덮어서 고치시면 표지 그림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다운받은 거를 이제 하나씩 열어볼게요. 먼저 이거죠. 1분 전 영재교육 프로그램 누르면 설계안입니다. 중학교 1학년 영재학급 과학적 8차시 블록타임 권장 뭐 이런 단계에 거쳐서 이런 걸 쓰겠다. 그래서 1차시, 2차시, 3, 4차시, 5, 6차시, 7, 8차시 해서 이런 거를 써보겠다. 이거 지금 보면 에듀테크 활용 가이드도 나오고 교사 팁도 나오고 하네요. 좀 더 가보면 탐구활동지 눌러보면 이렇게 탐구활동지 샘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 작품 스케치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AI 활용, AI 활용 이건가? 이거 눌러보면 에듀테크 활용 가이드가 있네요. 뭐 알고도 가가지고 알고도에서 알고도가 그 크랭크 만들고 도구 만드는 시뮬레이터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눌러보고 또 구글 재미나 이렇게 달대를 해주는 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거는 구글 AI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거 한번 들어가셔서 쓰시면 나중에 이제 구글 AI 스튜디오 메인에 오셔서 빌드를 누르시고 여기 유어 앱에 가시면요. 여기 선생님이 들어간 거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카피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본인 사이트에 등록돼 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걸 쓸 수 있어요. 주소가 몰라도. 이거 누르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풀스크린 하면 좀 더 넓게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UBD, PBL이라는 개념이 어렵다면 이걸 통해서 조금씩 해보시면 충분히 활용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UBD, PBL 저런 거 만들었잖아요. 저거 어떻게 만드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실제 학생들도 AI로 뭘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바이브 코딩은 프롬프트만으로 코딩 명령을 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브 코딩을 그냥 내가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 잘 안 돼요. 즉 AI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법 구조, 그 언어 구조, 우리 자연어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바이브 코딩의 최상위 프롬프트 엔진을 쓰는 최고 기법을 알려줘. 라면 뭐가 쭉 나와요. 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그것에 따라서 최적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를 만들려고 지침을 만들려고 그래. 사용자 질문을 분석해서 명료하되 추가적 질문을 통해서 좀 이해해 준 다음에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런 다음에 내가 프롬프트 생성을 딱 입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구글 AI 스튜디오 빌드에서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들도록 해줘. 이왕이면 디자인도 해줘. 라고 한 거예요. 챗 GPT에 가가지고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저와 같이 똑같은 명령어 뭐 이대로 카피해서 쓰셔도 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의 최상위 프롬프트 엔진 쓰는 체육법을 알려줘 했더니 쭉 나와요. 뭐 이런 기법을 썼대요. 뭐 잘 모르겠고 이런 기법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줘. 지침을 만들어줘 했더니 나왔어요. 오, 이게 이제 이거예요. 메타 프롬프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갖다 쓰면 되는데 이거는 뭐 법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구글 AI 스튜디오에 쓸 거니까 아까 그 빌드에 쓸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 했더니 나온 것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코드를 복사해서 이거를 제미나이 가가지고 제미나이에서 이걸 자꾸 명령을 줘야 되니까 여기에 잼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 잼이라는 곳에 가면 새 잼이 있어요. 그 새 잼 만들기 가가지고 조금 전에 만든 거를 이렇게 붙여 넣어요.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뭐 제목을 뭐 구글 빌드 앱 생성기 앱 지침 생성기 앱 프롬프트 생성기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누르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명령을 주면 너의 기능은 일단 너의 기능은?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좀 지난 다음에 답변이
저는 뭐 구글 AI 스튜디오 빌드 환경 체제가 낸 생성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런 단계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원하면 넣으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넣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넣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보시면 이제 이거 이대로예요. 구글 뭐 생성기 만든 거고요. 퍼플렉시티 가가지고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날 잘 모르는데 좀 알려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퍼플렉시티 가고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영재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해. 이를 자동으로 설계해 주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론 체계를 정리해 줘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퍼플렉시티 가서 명령을 했더니 좀 시간이 걸렸어요. 8단계까지 했으니까 엄청난 자료를 뒤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답변을 줬어요. 이 답변 준 놈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쭉 가가지고 카피를 했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재미나 여기 가가지고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앱 지침을 작성해줘. 뭐 이렇게 해놓고 이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예. 이건 참고 문헌이니까 참고 문헌 좀 필요 없으면 가감하게 예. 참고 진짜 많죠. 예. 그리고 가감하게 좀 치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정도 지워버리는 거죠. 뭐. 지워버리고 이제 얘를 엔터를 치면 이제 지침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침을 이제는 지침 만들고 있겠죠? 지침을 이제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지금 요 지침 만든 거예요. 예, 지침을 만들어서 이거를 구글 AI 스튜디오에 아까 그 빌드에 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런 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그 조금 전에 봤던 이 퍼플렉스티에서 나온 이 내용을 넣고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생성해 줘서 이 퍼플렉스티의 본문을 그대로 집어넣고 만든 거예요. 넣어서 만들었더니 만들어진 놈이 이 놈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역시 여기도 뭐 기후 변화와 우리 생활 뭐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차시는 뭐 5차시, 6차시, 7차시, 8차시 프로그램 컨셉 하면 조금 전에 그 퍼플렉시에 제시되었던 이론 바탕으로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아까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예. 여기 이제 잘 모르니까 질문을 물어봐요. 앱을 사용자는 누구냐? 1번 영재 학급 교사. 2번 최종 산출물 형태는 음, 학생용 활동지 세트. 뭐 3번 데이터 입력 방식 수준 없음. 뭐 잘 모르면 없음. 뭐 이렇게 해놓아서 누르면 이제 그게 따라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일단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영재그룹에 대해서 쫙 설명이 쭉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고 상세 지도안을 누르면 상세 지도안을 쭉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앱 설계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UBD, PBL도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쭉 나오면 이제 프롬프트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카피를 한 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 가서 여기 처음에 가서 빌드에 가서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고 빌드를 누르면 만드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만든 이 퍼플렉시티 내용을 넣고서 만든 거죠. 물론 만들 때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건데 프로그램을 쫙 지도안까지 제시해주고 어떻게 할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제 AI 윤리성 디지털 시민성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건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만들어져요. 근데 이 만들어진 거를 그냥 쓸 수는 없어요. 테스트 해보고 여기서 수정 의견 여기 나오잖아요. 추천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 달라, 뭘 해달라 하면 그때그때 조금 바꿔주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는 점입니다. 뭐 나온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 이거 에러 떴어요. 오토픽스라고 떴잖아요. 그거 누르면 이거 다시 또 수정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고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런 자료들, 지금 제가 만든 이거 파워포인트 자료들이 다 노트북 LM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노트북 LM의 장점은 요즘은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맞춤 설정이 가능한 게 생겨서 이 노트북 LM을 들어가면 본인이 이런 새로운 그 노트 만들면 되는데,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여기다가 소스 추가를 누르면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을 넣거나 뭐 어떤 유튜브 넣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 강의 자료예요. 이 강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어떤 걸 만들어 놨느냐, 이와 같은 이미지, 강의 내용의 핵심을 담은 이미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담은 영상, 이 강의 내용을 담은 영상,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다가 맞춤 설정 넣어주고,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여기 맞춤을 누른 다음에 여기 스타일과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트북 LM 스튜디오 맞춤 자료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너의 기능은 라고 치면, 지금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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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번, 2번, 3번, 4번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1번은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집어넣고 써보시면 충분히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3번이 인포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 값이 나왔고, 이 값을 아까 맞춤 설정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한번 좀 화면을 멈추시고 점검해 보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걸 보여지고요. 이 강의 자료, 아까 영상도요, 요 QR코드나 눌러보시면 충분히 이 만들어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 전달한다고 힘들었습니다. 강의를 멈추시고 좀 점검해 보시고 실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